네, 안녕하세요. 저는 헤이딜러에서 안드로이드 팀 리더를 맡고 있는 박상권이라고 합니다. 저는 안드로이드를 2011년부터 시작한 10년 이상 된 고인물 중에 고인물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제목을 듣고 여기에 오셨다면 여러분들은 제 낚시성 기사에 당하신 겁니다. 왜 내가 틀렸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려고 오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클린 아키텍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지금 자 앞에 파란 남방 입으신 분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셨죠? 네, 도메인 로직을 독립적으로 유지한다. 여기 흰색 반팔티 입으신 분 머릿속에 그냥 클린 아키텍처를 듣고 떠오르신 뭐 이미지나 단어나 뭐 레이어를 여러 개로 나눈다.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클린 아키텍처라는 말을 들었을 때 머릿속에 가장 많이 떠올리셨을 이미지는 아마 이거일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으시는 분이 계시네요. 네. 클린 아키텍처 하면 이미지 검색을 해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관역 그림이죠.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이제 클린 아키텍처를 공부할 때 많이 유입돼서 공부하시는 거고요. 혹은 또 이것을 생각해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많이 보셨다면 어디에 있는지 아실 것 같은데요. 나우인 안드로이드나 안드로이드 공식 문서에서 본 것 같은 이런 그림들도 뭔가 클린 아키텍처였던 것 같은데, 우리가 행사에서 혹은 또 채용 공고, 뭐 블로그 발표, 뭐 커뮤니티 등에서 이런 클린 아키텍처라는 용어를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너도 나도 다 클린 아키텍처를 하고 있다고 하고, 이력서, 뭐 채용 공고 다 우리 클린 아키텍처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의 지원자 중에 진짜 클린 아키텍처로 만든 분은 10%도 채 안 됐습니다. 나머지 90% 분들은 클린 아키텍처로 구현을 했다고 했지만 클린 아키텍처로 구현하지 않았습니다. 틀린 거죠. 그렇다면 이 발표를 통해서 왜 여러분들의 클린 아키텍처가 틀렸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혹은 제가 틀렸을 수도 있고요. 네. 네, 이 발표는 제가 이제 올해 초에 작년 말에 런칭했던 클린 아키텍처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반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클린 아키텍처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사람들한테 알려고 싶어서 강의를 만들었고 이렇게 발표도 했는데요. 혹시 이제 제 강의를 수강하셨던 분들은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좀 다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시거나 혹은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시거나 좀 저랑 이제 배틀을 뜨고 싶으신 분은 여기에 QR코드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혹시 발표를 하고 시간이 남으면 하나하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QR코드는 오른쪽 위에 계속 제가 띄워놓을 거니까 들으시면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바로 QR 찍으셔서 질문하셔도 됩니다. 이번 발표는 이제 클린 아키텍처가 무엇인가, 그리고 많이 이제 제가 관역에서 했던 바바저씨의 클린 아키텍처란 무엇인가, 그리고 안드로이드에서의 클린 아키텍처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구글에서 말하는 앱 아키텍처, 그리고 왜 여러분들의 클린 아키텍처가 틀렸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 발표에서는 소스 코드가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으니까요. 이제 일단 긴장하실 필요 없고요. 네, 다 이제 제가 말로만 한다는 거, 말과 이미지로 시작됩니다. 클린 아키텍처. 근데 꼭 우리가 아키텍처라는 게 꼭 필요할까요? 솔직히 저도 처음에 안드로이드 개발책을 배우고 공부할 때 아키텍처라는 용어를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배운 적도 없고. 그래도 우리 앱 잘 만들었잖아요. 그냥 뭐 코드 짜서 만드는 대로 만들고 앱 실행해가지고 뭐 해보고 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유지보수 확장성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다 보면 복잡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냐? 뭔가 처음에는 잘 됐는데 막 기능 추가를 하다가 뭐 아니면은 수정을 하다가 버그가 자꾸 막 생기는 거죠. 분명히 내가 만든 코드인데 몇 달이 지나고 보니까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남이 만든 코드는 더 모르겠죠? 이렇게 뭔가 내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고, 뭐 듣다 보니까 막 TDD라는 용어도 뭐 들리고 테스트 코드 짜라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내 프로젝트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분명히 처음에는 빨리 만들었는데
개발 시간이 오래 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뭔가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코드를 개선하고 막 구조를 막 만들고 여러 가지 또 막 뭐 솔리드라는 게 있고 뭐 디자인 패턴이라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을 막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과정들의 결과물들이 아키텍처였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아키텍처를 잘 만들어 뒀다면 개발 속도도 빠르고 오류도 적고 테스트와 디버깅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점점 연차가 쌓일수록 아키텍처라는 것을 만들어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클린 아키텍처를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클린 아키텍처. 자, 클린 아키텍처가 무슨 뜻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클린 아키텍처. 제가 그래서 이것을 구글 번역기에 한번 물어봤어요. 자, 구글 번역기는 클린 아키텍처가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런 뜻은 아니겠죠. 네. 제 나름대로 해석해 본 뜻은 이렇습니다. 깨끗한 구조라고 저는 해석을 했는데요. 깨끗하다는 것이 우리 방 청소를 깨끗이 하는 그 깨끗함이 아니라 정말 깔끔하다 혹은 간결하다 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클린 아키텍처는 딱 이 문장으로 저는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코드는 읽기 쉽고 변경하기 쉬워야 한다. 이것이 이제 클린 아키텍처의 여러 핵심 중에 하나이고 이것들을 통해서 코드의 유연성과 변경 가능성을 보장해 줍니다. 이런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시간이 지나도 얼마든지 기능을 확장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요구 사항이 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이런 클린 아키텍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MVVM을 뭐 요즘은 대부분 사람들이 뭐 MVI도 하지만 MVVM이라는 걸 많이 했을 때 유저가 신기하죠? 자, 유저가 이런 액션을 했을 때 뷰 모델에게 가고 모델에 가는 과정 그리고 모델이 뷰 모델에게 오고 다시 뷰로 오는 이 과정을 생각해 보면 뷰 모델은 뷰를 모릅니다. 뷰가 뷰 모델을 참조하고 있죠. 그리고 뷰는 모델을 모릅니다. 뷰는 뷰 모델만 참조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모델도 뷰를 모릅니다. 모른다는 것은 나는 관심이 없다는 뜻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관심사의 분리가 이 클린 아키텍처의 최종 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발표에서 저는 딱 이거 하나만 생각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클린 아키텍처는 관심사의 분리다. 제가 뒤에서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클린 아키텍처의 핵심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저는 면접에서 무조건 관심사의 분리라고 대답을 할 거고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네. 네, 클린 아키텍처는 이런 것인데 그렇다면 밥 아저씨가 말하는 클린 아키텍처는 무슨 뜻일까요? 아까 가장 많이 생각하셨던 요 관역 이미지 있잖아요. 이 클린 아키텍처로 검색하면 여기 이제 블로그 같이 생긴 데에 영어로 굉장히 많이 설명들이 뭐 어떤 개념들인지 나와 있어요. 뭐 당연히 다 영어 잘하시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밥 아저씨가 어떤 개념으로 클린 아키텍처라는 것을 설계하셨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의존성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의존성은 항상 안쪽으로 흘러야 된다라는 가장 중요한 아까 의존성 분리라는 차원에서 안쪽에 있는 원은 바깥쪽에 있는 원을 몰라야 한다라는 이 의존성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데이터 형식이나 구현체는 내부에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모르니까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안쪽에 있는 애들은 바깥쪽에 있는 애들은. 그렇기 때문에 바깥쪽이 변경된다고 해서 내부가 변경될 일이 없습니다. 참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안쪽으로 흐른다. 의존성은 안쪽으로만 의존한다. 안쪽에서는 바깥쪽으로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주문하는 앱에서 주문 로직이랑 UI가 강하게 결합이 되어 있다면 주문 로직을 수정할 때마다 UI도 변경을 해야겠죠. 반면에 의존성 분리를 잘 해놨다면 관심사의 분리를 잘 해놨다면 아무리 뭐 UI가 바뀌어도 주문 로직이 변경되지 않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의존성을 주장을 했고 엔티티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냥 제일 핵심적인 우리 서비스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개념들 혹은 뭐 그냥 모델 혹은 좀
가장 코어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객체일 수도 있고 함수나 어떤 데이터 구조일 수도 있거든요. 엔티티라는 게 당연히 가장 안쪽에 있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서비스 앱이 UI가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의 도메인적인 뭔가 기능이나 그런 것들이 바뀌지 않잖아요. 가장 안쪽에 있는 것들을 엔티티라고 하는데 이 원에서 안쪽에 있는 가장 코어한 이것을 엔티티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 시스템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고객의 계좌 정보라는 것은 뭐 앞에서 이제 카카오뱅크로 예를 들어보자면 UI가 바뀐다고 해서 고객 계좌번호가 바뀌지 않잖아요. 어떤 고객 계좌를 처리하는 관련 규칙들도 UI가 변경되고 뭐 새로운 결제 방식이 추가된다고 변하지 않는 것처럼 이런 어떤 서비스들의 코어한 개념들을 엔티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뭔가 엔티티를 가지고 무언가 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유즈 케이스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엔티티 바깥에 있는 유즈 케이스들이 이제 엔티티를 가지고 무언가 행위를 하는 것들을 우리는 유즈 케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이제 유즈 케이스를 엔티티를 가지고 뭘 하냐라고 했을 때 티켓을 예약하는 행위, 티켓 예매 시스템에서 우리가 티켓을 뭐 좌석을 선택하고 결제하고 이런 전반적인 흐름 자체의 행위를 유즈 케이스라고 부를 수 있는 거겠죠. 이것도 당연히 결제 방식이 바뀌고 UI가 바뀐다고 해서 이런 코어한 우리의 행위들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즈 케이스라고 부릅니다. 쇼핑몰 앱의 예시에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바깥쪽의 원으로 또 가보자면 인터페이스 어댑터라는 것이 있는데요. 또 이거는 무언가 안쪽에 있는 애들을 사용해서 외부와 연결해주는 행위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데이터 외부에 있는 DB나 웹페이지를 안쪽에 있는 유즈 케이스나 엔티티 간에 변환을 해주는, 연결을 해주는 말 그대로 인터페이스 어댑터의 역할을 합니다. 역으로도 하는 행위를 해주겠죠. 그래서 바깥쪽에 요 초록색 원이 인터페이스 어댑터 영역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계속 같은 예시를 이어가자면 우리가 결제 API가 변경되면 어댑터에서 뭔가 새로운 결제 API로 바꿔서 이걸 안쪽에다 넣어주는 거죠. 당연히 그럼 안쪽에서는 변하는 게 없고 인터페이스 어댑터 애들이 이것을 맞게 연동을 해주는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안쪽에 있는 코어한 엔티티나 유즈 케이스들은 변하는 게 없고 이를 연결해주는 어댑터들이 그에 맞게 동작을 해준다. 이게 이제 인터페이스 어댑터라는 개념이고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프레임 드라이버는 뭔가 사실상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던 코드가 사실 이 영역에 있던 거나 마찬가지긴 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안드로이드의 코드들을 우리가 만들 때 어떻게 보면 여기 보면 웹, 뭐 DB, UI 뭐 이런 것들을 우린 여기다 그냥 다 때려 박은 거죠. 뭐 아주 옛날로 치자면 MVC라는 그런 옛날 지금은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게 있었는데요. 예. 그런 걸 할 때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다 코드를 넣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프레임 드라이버라는 거는 이제 DB가 바뀌었을 때 뭐 우리가 뭐 안드로이드 개발이랑 크게 상관없을 수도 있지만 뭐 DB의 종류를 바꿨다. 그럴 때 비즈니스 로직을 건드리지 않고 프레임워크에서 이거 DB만 바꿔주는 거죠. 그러면 뭐 다른 기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고 뭐 서버도 AWS 쓰다가 GCP로 바꿨다고 해서 뭐 내부에 있는 애들은 바뀌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원이었는데요. 이게 많은 분들이 클린 아키텍처를 공부하시면서 이 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혹시 모르셨던 분도 계실 수 있고, 근데 이제 설명을 좀 들어보시고 이 원을 다시 보니까 저런 화살표의 의미나 이런 의미들이 조금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생각했던 각각의 원들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눈에 보이셨을 건데요. 그러면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원이 꼭 4개만 있어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레이어의 개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 안으로 향한다는 의존성 규칙이 잘 지켜지기만 하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안드로이드에서의 클린 아키텍처의 레이어는 크게 6개로 나눌 수 있고요. 실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 서비스의 프로젝트에서는 레이어가 훨씬 더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어는 4개만 있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우리가 안쪽에 있는 원은 바깥쪽의 원을 모르는데 어떻게 쓸 수 있죠?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의존성의 역전 원칙이라는 개념을 이제 설명할 때 쓰는 건데요.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대거나 코인이 뭐 DI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DI를 이용해서 이런 의존성을 외부에서 내부에서 이제 추상화된 것을 쓸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뒤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의존성 역전 원칙에 대해서도 클린 아키텍처 그 블로그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클린 아키텍처의 개념을 이제 우리가 알았는데 안드로이드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가? 안드로이드에서는 그 바바저씨의 클린 아키텍처의 이론에 기반해서 그 안드로이드의 상황에 맞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뭐 UI라는 것도 있고 뭐 플랫폼 관련된 서비스들도 있고 이런 의존성을 고려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로직이랑 UI 간의 의존성을 최소화하는 게 우리의 주요 목표입니다. 제가 아까 클린 아키텍처의 가장 핵심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관심사의 분리, 그 의존성을 최대한 분리를 해놔야 된다. 그래서 안드로이드에서의 클린 아키텍처는 딱 이 이미지로 저는 만들었는데요. 앞으로 이 이미지를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이 발표에서.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는 이 기반으로 계속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화살표를 보시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흐릅니다. 화살표의 방향은 안쪽으로 흐르고 있죠. 가장 안쪽에 있는 건 도메인이라는 모듈 혹은 레이어로 흐르고 있고요. 의존성 방향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죠. 여기 말고도 되어 있는 화살표들은 다 이쪽 방향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아이콘을 보시고 좀 눈치를 채셨겠지만 각 레이어의 구현이 순수 코틀린이냐 안드로이드냐로 나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메인 데이터 프레젠테이션은 가장 안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이게 안드로이드로 만들었든 iOS로 만들었든 나는 관심이 없는 코틀린 코드로 만들 수 있는 모듈이 되는 겁니다. UI는 당연히 안드로이드로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리모트는 선택적인 코틀린 온리로 만들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안드로이드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로컬은 당연히 로컬을 써야 되니까 로컬로 안드로이드로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이제 그러면은 각 레이어별로 가볍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자면 도메인 레이어는 비즈니스 로직과 앱의 핵심 규칙을 정의하는 레이어예요. 아까 클린 아키텍처에서 말씀드렸던 그 유즈 케이스와 엔티티가 있는 곳이 도메인 레이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안쪽에 있기 때문에 어떤 레이어도 의존해도 안 됩니다. 당연히 안드로이드 플랫폼도 의존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순수 코틀린 모듈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가장 안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어떤 외부 변경이 있더라도 이 도메인 레이어의 로직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가장 안쪽에 있던 요것이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에 뭐 모델도 있고 유즈 케이스도 있고 유즈 케이스를 인터페이스로 만들고 인플로 하는 로직도 있을 거고 레퍼지토리를 인터페이스로 만들어 놓은 이런 코드들이 모여 있는 곳이 도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회사에서 이런 얘기를 저희 팀원들이랑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도메인은 약간 기획자다. 그러니까 그 기획자의 의도와 생각과 설계가 이 도메인 코드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주 이상적이지만 기획자가 수도 코드로 도메인 레이어에다가 코틀린으로 짠다면 어떻게 짰을까? 그러니까 도메인을 기획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을까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이슈가 도메인에 코드를 넣는 게 맞느냐, 데이터 레이어에 넣는 게 맞느냐, 뭐 프레젠테이션 넣는 게 맞느냐 이런 뭔가 논의를 하고 고민이 있을 때 기획자가 이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의도한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기획자의 의도가 이것이라면 그 행위의 동작은 도메인 레이어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기획자가 모르는 내용이라면 이거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내용이니까 뭐 데이터 레이어에 있든지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에 있든지 그래서 좀 도메인은 기획자의 생각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 레이어는 도메인 레이어를 이용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로직은 도메인에서 이미 구현을 했기 때문에 데이터 레이어는 데이터를 전달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거죠. 그 이제 뭐 코어한 로직은 내 관심사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시는 것처럼 레퍼지토리 패턴을 이용해서 도메인 레이어에다가 레퍼지토리 인플이라는 코드로 전달을 해주죠. 그래서 뭐 데이터를 저장하고 업데이트하고 삭제하고 이런 작업들을 데이터 레이어에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레퍼지토리 인풀 혹은 데이터 소스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을 데이터 레이어에다가 넣어놓는 개념이 될 것 같고요. 이런 데이터 레이어를 또 리모트,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말하면 서버죠. 원격에 있는 서버랑 통신해서 데이터 레이어에다가 갖다 주는 레이어를 리모트 레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 많이 쓰시겠지만 레트로핏이나 OKHTTP 같은 어떤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API로 구현하는 이런 레이어를 이제 리모트 레이어라고 얘기하는데요. 아까 인터페이스로 만들어놨던 데이터 소스 인터페이스를 인프라는 코드를 만든다거나 API 서비스를 만든다거나 이런 리모트와 관련된 동작들을 넣어놓는 코드를 리모트 레이어라고 합니다. 이게 제가 안드로이드랑 코틀린을 같이 한 이유는 이론적으로는 레트로핏은 자바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코틀린 온리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하다 보면 뭔가 안드로이드적인 코드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는 선택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리모트 레이어는 코틀린 모듈로 만들 수도 있지만 안드로이드 모듈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컬 레이어는 뭐 예상하셨겠지만 DB나 쉐어드 프리퍼런스처럼 기기의 로컬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고 뭐 저장하고 이런 개념을 관리하는 레이어죠. 그래서 로컬 데이터는 언제든지 삭제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설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용자가 데이터 삭제를 한다든지 뭐 앱을 재설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로컬 데이터가 날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것 또한 데이터 소스, 데이터 레이어에 있는 데이터 소스를 인풀하고 뭐 데이터베이스나 쉐어드 프리퍼런스 같은 걸 이용해서 구현을 하는 레이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도메인에 있는 왼쪽으로 돌아와서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라는 것을 이야기해 볼 건데요.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MVV 패턴에서 뷰 모델이 위치하는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도메인 레이어에 있는 유즈 케이스를 이용해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것을 UI에 전달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뭐 UI 액션을 이용해서 도메인 레이어로 전파, 그러니까 반대로 받아온 것뿐만 아니라 도메인 레이어로 샌드하는 과정도 이 뷰 모델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당연히 뷰 모델에서 이런 작업들을 하고 뭐 모델도 각 레이어마다 모델을 만들어두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뷰 모델 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안드로이드 뷰 모델을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안드로이드 뷰 모델은 그 구글에서 만든 그 뷰 모델 클래스가 있고 진짜 개념적인 뷰 모델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만든 그 안드로이드 뷰 모델을 쓰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개념적으로는 그냥 뷰 모델이라는 개념이고 원칙적으로는 코틀린으로만 만들 수 있는 모듈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의 뷰 모델은. 그런데 여기 또한 실제로 우리가 만들다 보면은 안드로이드 패키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AAC 관련된 코드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안드로이드에 종속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뷰 모델에서는 안드로이드 패키지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AAC 패키지 정도는 허용을 해준다. 단 이제 R. 뭐 ID R. 뭐시기 이런 거는 당연히 UI의 영역이기 때문에 안 되겠죠. UI의 레이어에서는 당연히 화면에 데이터를 표시하고 또 인풋을 받아서 무언가를 비즈니스 로직으로 호출하는 작업을 합니다. UI는 도메인 로직이랑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메인의 유즈 케이스 뭐 이런 것들을 몰라요. 그냥 프레젠테이션이랑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멍청한 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냥 아무것도 모른다. 그냥 뷰 모델이 있는 거를 그대로 보여주고 또 인풋을 하고 보내고 이런 작업들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XML 컴포즈 설문조사에도 있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이제 UI를 구현한다는 개념에서 컴포즈로 만들든 XML로 만들든 그냥 UI 레이어의 영역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XML을 이제 컴포즈로 우리는 클린 아키텍처로 만들었다. 근데 XML을 컴포즈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과정 중에 뷰 모델의 코드가 바뀐다거나 도메인 레이어의 코드가 바뀌었다면 잘못된 코드입니다. 당연히 UI만 바뀐다고 해서 안쪽에 있는 프레젠테이션이나 도메인이 변경되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클린 아키텍처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든 변경점이 적기 때문에 크게 뭐 변환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XML 컴포즈 혼합 UI도 구성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요 플로우를 한번 보자면 사용자가 UI를 뭔가 입력을 했을 때 이것이 뷰 모델로 가고 뷰 모델에서 유즈 케이스로 가고 유즈 케이스에서 레퍼지토리로 가고 이것이 리모트로 전달된다. 이런 플로우로 간다라고 이런 레이어들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이미지가 이제 어느 정도 레이어별로 어떤 역할을 하고 혹은 우리 프로젝트에서 내가 만들었던 아키텍처 설계랑 좀 비교를 해보셨을 건데요. 그렇다면 구글의 앱 아키텍처는 어떻게 돼 있을까?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 사실 이제 안드로이드 공식 문서에 이 앱 아키텍처 내용이 설명이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문서를 하나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보시면 한글화도 되게 잘 돼 있고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이제 공식 문서 읽어보시고 주요 몇 가지 설명에 대해서만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앱 아키텍처에서는 UI랑 데이터 레이어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UI 레이어랑 데이터 레이어는 필수인데요. 도메인 레이어는 선택입니다. 이것이 앱 아키텍처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의예요. 그래서 도메인 레이어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UI 레이어에는 UI랑 뷰 모델이 같이 포함이 되는 개념을 UI 레이어다라고 뷰 모델에서 그 앱 아키텍처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UI를 완전히 렌더링하기 위해서 여기는 UI 스테이트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구현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반대로 데이터 레이어에서는 레퍼지토리랑 데이터 소스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클린 아키텍처로 보자면 데이터 레이어랑 리모트 레이어가 합쳐진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클린 아키텍처 안드로이드에서의 클린 아키텍처에서는 데이터 레이어랑 리모트 레이어가 두 개로 나눴다면 앱 아키텍처에서의 데이터 레이어는 그 두 가지가 다 합쳐져 있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앱 아키텍처에서는 왜 도메인 레이어가 선택사항이라고 얘기했냐면 솔직히 유즈 케이스를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즈 케이스가 그냥 레퍼지토리에 있는 함수 갖고 와서 리턴해주는 역할밖에 안 하는 유즈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상 너네 이거 의미 없이 만들고 있지 않냐. 유즈 케이스 만드는 게 그게 뭐가 의미가 있는데 필요한 경우에만 만들면 되지 않느냐. 무조건 뭐 이렇게 UI 레이어가 데이터 레이어를 뭐 바라보면 안 되는 건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게 앱 아키텍처에서 얘기하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구조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메인 레이어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뷰 모델에서 바로 데이터 레이어를 참조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클린 아키텍처 그리고 안드로이드에서의 클린 아키텍처, 구글에서 얘기하는 앱 아키텍처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머릿속에 떠오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클린 아키텍처는 그 관역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안드로이드에서의 클린 아키텍처는 레이어별로 있던 그 그림들 그리고 앱 아키텍처는 데이터 레이어, UI 레이어 그리고 도메인 레이어가 선택적으로 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같이 알아봤는데요. 그러면은 왜 여러분들의 클린 아키텍처는 틀렸는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감이 오셨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던 클린 아키텍처가 아니었구나 느끼신 분도 계실 거고 어느 정도 이제 감만 오신 분도 계실 건데요. 앱 아키텍처랑 클린 아키텍처는 닮은 부분도 많은데 다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과 차이점이 정말 많은데요. 일단 공식적으로 구글은 앱 아키텍처랑 클린 아키텍처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나우인 안드로이드에서 그 깃허브에 있는 문서를 살펴보시면 뭐 자세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냥 뭐 흔히 얘기하는 클린 아키텍처랑 우리 앱 아키텍처는 다르다. 그래서 막 거기 이제 가보시면은 뭐 제가 여기 장표에 넣지는 않은데 되게 재밌는 디스커션이 있거든요. 그 깃허브에 막 어떤 사람이 너는 이거 클린 아키텍처 아닌데 클린 아키텍처처럼 왜 해놨냐. 많은 개발자들이 헷갈리고 있다. 너 이거 아니라고 빨리 확실하게 얘기해라. 그래가지고 막 어쩌고저쩌고 막 해서 못 박는 걸 여기다가 얘네가 넣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역사가 있었던 느낌인데, 그렇다면 공통점은 둘 다 관심사의 분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던 관심사의 분리는 클린 아키텍처와 앱 아키텍처의 공통 주장하는 바인데요. 그래서 어떤 아키텍처를 선택하든 아키텍처는 뭔가 클린 아키텍처든 앱 아키텍처든 관심사의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각자 레이어가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DI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연히 관심사의 분리를 실현하려면 의존성 주입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당연히 힐트를 쓰시거나 대거를 쓰시거나 우리 후원사로 있는 코인을 쓰시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의존성 주입을 하고 계실 텐데, 이제 레퍼지토리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이거를 인플 클래스로 주입해주는 과정을 하죠.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때도 이 DI가 있기 때문에 잘 효율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기타로는 데이터는 한쪽으로 흐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이것들이 데이터의 일관성을 지킨다, 한쪽으로 흐른다,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름 설계들, 그래서 이런 유즈 케이스라는 이름, 데이터 소스라는 이름, 이런 이름 개념들이 서로 공통점으로 갖고 있고, DTO에 대한 설계도 레이어별로 DTO를 만들고 매퍼를 제공한다는 개념이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차이점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앱 아키텍처에서는 도메인 레이어는 선택적입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뷰 모델이 항상 유즈 케이스를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반면에 클린 아키텍처는 필수죠. 그래서 모든 뷰 모델은 항상 유즈 케이스를 통해서 가져와야 된다. 선택사항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제 이런 식으로 통신을 하게 돼요. URL에서는 도메인 레이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코드도 있고, 데이터 레이어에 있는 코드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이벤트를 도메인 레이어 혹은 데이터 레이어로 점프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실제로 나우인 안드로이드 코드를 가보시면 같은 뷰 모델 코드 안에 유즈 케이스를 쓰는 코드가 있고 레퍼지토리 .뭘로 쓰는 코드가 있어요. 그것이 차이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앱 아키텍처는 그 도메인 레이어가 데이터 레이어를 의존합니다. 의존성 방향이 달라요. 반면에 도메인 레이어는 아무 레이어도 몰라요. 가장 안쪽에 있어요. 데이터 레이어는 상위 계층인 도메인만 의존을 합니다. 이 의존 방향이 가장 다른 게 이 앱 아키텍처와 클린 아키텍처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도식화 해보자면, 제가 화살표 방향의 의존성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UI는 도메인을 의존하고 있고 도메인은 데이터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클린 아키텍처는 UI는 도메인을 의존하고 있고 데이터는 도메인을 의존하고 있는 방향이죠. 제가 여러분이 틀렸다고 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클린 아키텍처랑 앱 아키텍처, 나는 클린 아키텍처를 했다고 했는데 의존성 방향이 달라요. 이 의존성 방향이 클린 아키텍처로 했다고 한 분이 도메인이 데이터를 바라보고 있다거나 데이터가 리모트를 바라보고 있다거나. 그래서 제가 과제 검토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이제 빌드.그래드를 가가지고 도메인 모듈이 의존성이 있냐 없냐 이걸 보거든요. 그리고 데이터 레이어가 이걸 있냐 없냐를 봐요. 근데 클린 아키텍처를 무조건 써야 되냐? 클린 아키텍처를 쓰지 않으면 틀린 것이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클린 아키텍처는 정답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클린 아키텍처를 했다고 하면서 앱 아키텍처를 구현한 건 틀린 겁니다. 본인이 클린 아키텍처와 앱 아키텍처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다면, 나는 앱 아키텍처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존성 방향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 맞는 설계예요. 그런데 클린 아키텍처로 설계를 했습니다 라고 했지만 의존성 방향은 앱 아키텍처처럼 했다면 그건 틀린 거죠. 두 개의 아키텍처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알고 쓰는 것과 모르고 쓰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클린 아키텍처에 해놨던 그 원칙을 지켜야 될까요? 이게 항상 우리 주니어 혹은 3년차, 5년차 분들의 좀 패착인 것 같아요. 그냥 원칙대로 해야 된다. 우리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는 도메인은 이렇게만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뭔가 그 원칙을 위한 원칙,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아키텍처라는 것은 혹은 규칙이라는 것은 계속 바뀐다. 그래서 규칙을 깨는 것조차 하나의 이제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이게 클린 아키텍처는 우리가 어떤 목적을 잘 하기 위한 수단인 것뿐이지 이 클린 아키텍처를 해야 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수단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그 별표 찍는 거 막 주니어는 막 뭐 코드 막 짜가지고 하고 그 고인물 시니어는 그냥 프린트로 찍는다. 그런 것처럼 그냥 뭔가 지저분한 코드가 더 좋을 때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원칙에만 몰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만의 것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정답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만의 그 아키텍처 설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좋은 것 같은데? 아니 나는 저건 저렇게 생각 안 하는데? 뭔가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하고 있는 발표도 여러분들한테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환경 혹은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있는 아키텍처에 대한 신념들.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최적화된 아키텍처를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만의 설계는 그러니까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 팀원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팀원이 아닌 누군가를 또 납득시킬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아키텍처들의 특성과 설계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고 있고 그것을 나만의 것으로 만들었을 때 나는 이런 아키텍처를 만들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클린 아키텍처를 해야 되냐 앱 아키텍처를 해야 되냐 이런 고민이 있으실 건데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의 아키텍처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안드로이드의 클린 아키텍처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제 프로젝트는 저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저기서 조금씩 변형한 저희 회사의 룰, 컨벤션에 맞는 레이어 뭐 정의, 모델 이름 정의, 뭐 아키텍처 설계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한 번 정했다고 끝나지 않고 계속 팀원들 간에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다 아니면 여기에 좀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규칙을 계속 바꾼다거나 새로 추가한다거나 이렇게 계속 살아있는 생물처럼 아키텍처가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잠깐 광고인데요. 네. 혹시 아까 사진 찍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2만 원짜리 할인 쿠폰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여기서 다 못다한 이야기는 이 강의에 있으니까 강의에 관심 있으시다면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시간이 조금 2분 정도 남았거든요. 제가 질문하신 것 중에 좋아요 많은 거 있으면은 2개 정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네, 대하 좋아요. 그래서 저희도 아까 여기 말씀하셨던 유즈 케이스가 사실상 넘기는 것만 있는데 의미 없는 거 아니냐. 사실 초반에는 초기 설계에는 저도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리포지토리에서 가져온 거 그냥 리턴으로 하는 코드만 만들었었는데 최근 이제 저희 팀원들끼리도 이거 너무 의미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진짜 유즈 케이스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획자의 생각, 기획자의 로직,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계산식 그런 것들은 기획자가 만든 계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넣는다든지 뭐 5개만 가져와 주세요. 그런 개념이 UI적인 게 아니라 기획적인 요구사항이었다면 그 5개라는 상수를 도메인 레이어에다가 넣고 혹은 그게 디자이너의 요구사항이었다면 디자이너의 요구사항은 UI이기 때문에 UI로 옮기고 그러니까 기획자가 이것을 알고 있는가 없는가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유즈 케이스에 코드들이 많이 생기고 어떤 로직들이 많이 생기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기획자의 생각이냐 아니냐 기획자의 생각을 많이 도메인에다 담으시면 요 패싱되는 현상은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즈 케이스가 넘기기만 하는 코드는 많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사실 클린 아키텍처 안드로이드에서 클린 아키텍처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가장 많은 위반 사례가 아까 그 말씀드렸던 의존성 방향. 제가 과제를 검토할 때 무조건 보는 그 의존성 방향. 그리고 혹은 그렇게 해서 면접에 오셨다면 제가 물어봐요. 이거를 본인이 진짜 앱 아키텍처로 의도하고 만든 건지 클린 아키텍처로 만든 건지. 근데 이제 한 두 분 정도는 나는 클린 아키텍처로 만든 거 아니고 앱 아키텍처로 만들었다라고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통과가 된 사례들이 있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입니다. 하나만 하고, AAC 페이징 3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시겠지만 너무 안드로이드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클린 아키텍처에다가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직접 페이지네이션 개념의 구조를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도를 좀 많이 해보긴 했는데 그냥 우리가 만드는 게 편하다였던 것 같아요. 혹은 뭐 좋으신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만 해볼게요. 유즈 케이스에서 시스템 권한을 해야 될 때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는 최대한 이제 그 DI 의존성 분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권한을 체크해야 되는 개념을 인터페이스로 만들어서 외부에서 주입을 해주고, 디바이스라는 모듈을 만들었어요. 저희는. 그래서 그 디바이스 모듈에서 그런 진짜 기기에서 해야 되는 작업들, 뭐 디바이스 아이디를 가져온다든지 권한을 체크한다든지 그런 어떤 특정 기기에서 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인터페이스로 만들어서 유즈 케이스에서 쓰고 그것을 디바이스 모듈에서 인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아주 만약에 iOS 개발자들은 동의하지 않지만 KMP로 만든다면 이 얘기를 정말 iOS 팀은 싫어하거든요. 근데 네. 그러면은 이상적으로 우리가 도메인 데이터는 코틀린 모듈이니까 iOS 팀은 뷰 모델이랑 UI만 만들기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면 클린 아키텍처가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오겠죠. 물론 이론적으로도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에 있는 뷰 모델을 코틀린 모델을 만들 수 있겠지만, 근데 iOS 진영 상황도 똑같아요. 거기도 클린 아키텍처 만들었다고 하는데 뷰 모델에 iOS 코드 플랫폼 특화된 코드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그것은 서로가 인정하고 하는 영역입니다. 네. 시간이 15분이 넘어서 이제 17분이 됐는데요. 혹시 이제 질문 궁금하신 거는 제가 밖에서 이제 질문 받을 거니까요. 아, 남았나요? 3분 남았으면 더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블로그에 쓴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AOS라고 쓰시는 분이 계신다면 나가주세요. 네. 네. 안드로이드, 그러니까 iOS에 대응되는 거를 AOS라고 말하는데 제 블로그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유즈 케이스도 레퍼지토리처럼 인터페이스를 구해서 요것은 그러니까 이 질문의 요점은 유즈 케이스를 도메인 레이어 안에서 유즈 케이스 인터페이스로 만들고 인플로 만드는 코드의 선택이 있을 수도 있고, 유즈 케이스 자체를 그냥 코드로 만드는 선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는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이론적으로는 인터페이스 인플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테스트 코드를 위해서, 테스트 코드에서 유즈 케이스 인터페이스로 만들어 놓은 애를 편하게 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인플 구조로 만드는 게 이상적이지만, 이것 또한 실제로 여러분의 같이 개발하시는 팀원분들이나 여러 가지 현재 우리 프로젝트의 구조에 맞게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인터페이스 인플 구조로 안 돼 있고 그냥 통으로 돼 있는 구조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유즈 케이스를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캐시 정책 같은 걸 기획자가 정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부분은 도메인 레이어에서 처리할 수 있냐, 데이터. 이 부분들은 지금도 항상 고민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좀 이게 애매한 것 같아요. 기획자가 알고 있는 캐시라는 개념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항상 고민인 게 이미 도메인 레이어에서 캐시가 있다는 걸 알아도 되는가? 아니면은 이게 로컬에서 오는지 리모트에서 오는지 몰라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하는 것 같거든요. 이분은 이제 약간 심화되는 거를 많이 이제 써보신 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저도 지금 고민인 것 같습니다. 이 도메인 레이어에서 캐시와 관련되는 것을
알아야 되냐 몰라야 되냐. 이거 항상 뭔가 그때그때마다 좀 다른 부분이라 이거는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헤이딜러만 사용하는 아키텍처 레이어. 지금 생각해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디바이스 모듈 그리고 노티피케이션 모듈이라는 것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도메인 레이어에서 뭔가 노티피케이션을 뭔가 해야 될 때 그냥 알림과 관련된 것만 하는 애들, 퍼미션과 관련된 애들 이런 식으로 뭔가 개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모듈들을 많이 만들어놨던 것 같고 헤이딜러 같은 경우는 모듈이 한 지금 몇 개 있죠? 몇 개 있죠? 30개 있나요? 그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시간이 20분 다 돼서 이제 끝내야 될 것 같고요. 못다 하신 질문은 이쪽 끝에 있는 Q&A로 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